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2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되게 묘한 시기에 또 묘한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7월 18일 그저께 미군 병사, 주한미군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하나가 판문점에 관광객으로 갔다가 사복이었어요. 저기 판문점을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오묘한 시점에 발생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우리는 뭐 더 이상의 생각은 안 하고 사실관계 보도 정도만 그치죠. 그러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좀 넣어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미국 국방장관이 인정했을 정도로 그냥 사실이에요.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억류라는 단어는 좀 안 맞죠. 억류라는 것은 강제를 통해서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억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가 북한으로 자의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이 참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이 사안만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국제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들이 많을수록 뭔가 뒤에 감추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 감추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뭐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아마 홍콩 쪽인가 아마 이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가 됐어요.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고, 이게 그 가족 사진에서 나온 건데 의문사항이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죠. 이름이 트레이스 킹이에요. 이등병이에요. 이등병인데 진급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 군데서 지금 정보를 취합한 건데 5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이태원에서 폭력 사건이 있어요. 이태원에서 옛날부터 그런 일을 많았잖아요. 미군 병사들이. 그리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찼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서 기물 파괴죄가 성립이 됐어요. 몇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범퍼가 떨어져 나갔거나 위에 후드를 망가뜨렸거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47일을 복역을 해요. 그래서 만기 출소인지 그 과정에서 미군이 관여해서 빼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7월 10일 날 출소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급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7월 10일에 출소를 하고 7월 17일에 미국으로 소환 예정이었어요. 여기부터 의문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잘못이 돼 있는 거니까 그게 미군 수송기인지 아니면 민항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군 수송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빠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7월 18일 날 판문점에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 하고 판문점 관광하는 거기에 민간인 복장으로 들어갔고 그게 신분 검사를 다 하는데 그걸 통과를 해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럴싸하다고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관심병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데 소환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응했단 말이에요. 17일 날. 그리고 사복으로 18일 날 판문점에 나타났어요. 그럼 17일 이후에 우리 기준으로는 뭡니까? 탈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럼 비상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신분증을 제시하고 군사 분계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까지 안 가더라도
임진강만 넘어가더라도 뭐 절차가 복잡하죠. 예. 그 길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탈영한 병사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까지 갈 수 있느냐? 뭐 다른 곳에 갔다면 이해가 돼요. 다른 곳에 갔다면. 그런데 판문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우스 모닝 포스트 기사에 눈이 갔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태까지 뭐 제가 이 사례가 여러 번의 사례가 있었어요. 사우스 모닝 이 신문이 제가 인용한 기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줬고 그 중에 몇몇은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예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그게 전도사인지 평범한 대학생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위장한 정보원인지 모르죠. 어쨌거나 이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식은 뭐였느냐. 미국 고위급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설명한다는 데는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죠.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걸 찾아보지 않은 이유는 사진 속의 인물에 대해서도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면은 왜냐 미국 국방부나 미국 백악관에서 바로 언급이 나왔거든요. 숨기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느냐, 안전이 최우선이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자, 이 말은 그가 탈영을 해서 북으로 넘어갔으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은 이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즉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사전에 이전에 전례를 봤을 때는 이 사진 속에처럼 고위 관계자가 유력 정치인들이 아니면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카트 대통령 예전에 그랬죠. 북한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묘하죠 느낌이. 예.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까지 최근 다루었던 내용들과 비에 맞춰서 볼게요. 자, G7 히로시마 미팅 평화공원에서 비핵화를 주창을 했죠.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이니까 당연히 이게 원자탄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국의 바이든이 큰 결정을 했다. 다음 스테이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재선이에요. 그게 그 스스로는 미국을 위한 기지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아니면 누구냐? 지금 봐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위하는 마음이 2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개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 큰 결정을 했다.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 선거에서는 무조건 재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이 미국의 앞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저도 동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큰 결정을 내렸다. 즉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 짓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가자. 왜 중국한테 집중을 하느냐. 중국은 아직 힘이 있고 미국은 노쇠한 티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뭘 하려고 해도 빨리 안 되고 우리가 아주 고령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랑 비슷해요. 행동이 느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디가 아프고 조금만 무리가 하면은 몸져 눕고 남들은 젊을 때 같았으면 펄떡펄떡 금방금방 하고 한숨 자고 나면 또 새로 충전이 돼서 다른 걸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많은 신호들이 그걸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경쟁하자. 그냥 서로 그냥 무역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딴지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 그냥 지금처럼 하면 중국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2위 자리도 지키기 힘들어요. 급격한 몰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미국은 중국을 눌러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약점을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지금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타이밍이죠. 여기서 1, 2년 지나면 안 될지 몰라요. 중국의 행보를 봤을 때. 그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렸다. 러시아와랑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내년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전은 많이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 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내릴 만한 타이밍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입니다. 예. 일단 대만의 총통 선거가 내년 1월이죠. 그거 중요하죠. 엄청나게. 예. 자,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G7 히로시마 미팅 이후에 마크롱이 돌아가는 길에 몽골을 갑작스럽게 방문합니다. 이건 분명히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고, 작년 9월에도 10월에도 작년 가을에도 22년 가을에도 몽골에서 이벤트가 있을 뻔했어요. 그게 큰 것은 비핵화고 거기는 당연히 핵심 요소로서 북한의 비핵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위 윤석열이 이야기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죠. 나라를 하나하나 넓혀가고 있잖아요. 제3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중국의 선호감을 막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틀어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의 중요성은 전략적 중요성 훨씬 더 커져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게 5월 22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2023년 6월 16일에서 18일 3일 동안 열리는데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7차 전원 그 앞에 회의보다 상당히 그 회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촘촘하게 한다. 이런 반응이 국내 언론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날짜도 원래 예고된 날짜보다 조금 갑자기 몇 차례 며칠이 지연이 되면서 발생을 했어요. 묘한 시점이에요. 즉 히로시마 G7 회의에 큰 결정이 있고 그 다음 큰 움직임이 있어서 그걸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이런 회의를 개최했다. 이래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왜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김정은의 발언이 없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저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바깥에 공개된 것의 기준이거든요. 그 말은 김정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촘촘하게 회의가 개최됐는데 중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G7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다. 히로시마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북한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중요해서 언론에 노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은 중요한 발언을 많이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언론에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냐? 이 자체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갑작스럽게 중요하게 코앞에 와서 시간을 다시 며칠 연기하면서 다시 하는 거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근데 김정은이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말은 오히려 너무 중요한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밑에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관련된 보고가 좀 늦게 나왔어요. 7월 14일 날 보통은 좀 빨리 나오던데 한 달 좀 있다 나왔어요. 이게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독특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돌아보기의 맥락에서는 보면은 자, 이게 줄로 그은 부분 읽어볼게요.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올해 개최된 회의들 중 처음으로 외교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자, 당연히 주 이슈는 뭐냐면은 강대강이다, 행동 대 행동이다, 무력 강화한다. 이게 뭐 우리 핵무기 생산 늘리고 대형 탄두 만들고 뭐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만들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서 외교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그 다음 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2022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면서 저 때부터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인민복이 아니고. 2022년 9월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2021년 말에서 한번 건너뛰어서 2022년 9월에 다시 한번 북미 종전선언의 바람이 크게 불었었어요. 그때를 언급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이 노드스트림 폭파건을 선택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선택했죠. 그렇지만 그 작전을 지금 다시 연이어서 쓸 수는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북한의 반응도 작년 지금과 비슷하다. 훨씬 조심스럽겠죠. 몽골의 후렐 수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된다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마크롱이 직접 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다. 실제 일은 하늘만이 아는 것이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간접적인 신호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을 했죠. 그 내용을 볼게요.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마 초창기 언론 보도예요. 그때 저는 이것이 윤석열의 약간의 실수라고 봅니다. 이 말을 지금 어디서도 종전이다. 재건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재건 산업에 참여한 바가 있죠. 그때 FA50도 뭐 여러 대 팔고 그랬죠. 그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언급을 했어요. 이게 보면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이게 말이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폐화 됐으니까 재건을 하고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재건이죠. 돈 되는 거니까. 안보 지원, 우리 무기 팔겠다는 거예요. 다 총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이야기,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번 G7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도를 보면은 키워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전쟁 지원과 재건 지원,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 많이 그런 어떤 이상한 점을 제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 지적이 왔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전쟁이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걸 저는 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은 끝났다. 그러면 중국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신호들은 많이 나왔고, 또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뭐 여태까지도 그런 느낌은 이미 많이 줬겠지만 좀 경솔하다. 왜냐면 밥상이 차려지고 먹을 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아면 몰수하고 숟가락을 갖다 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 정상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지난 몇 년간 기울여 온 건데, 우리는 미국에 포탄 몇십만 마를 팔아주고 갑자기 숟가락을 놓겠다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점수 많이 깎이는 일이고, 어쨌거나 뭐 이런 방향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외국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새삼스럽지만 뭐 예상했던 바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입지가, 국제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중국으로 와보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행보가 보면은 한 5월달부터 순서대로 CIA 국장, 그 다음 블링컨 국무장관, 외교장관이죠. 우리말로 하면 앨런 머스크까지 가고, 그 다음 또 뭐 얼마 전에는 자넷 옐런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중국 방문해서 성자 독식 아니다, 공정한 경쟁하자, 이런 발언을 좀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존 캐리라고 미국의 기후대표, 대통령이 지명한 기후대표가
중국을 또 방문했어요. 이런 사진을 남겼는데 5월 달부터 지금 엄청나게 방문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강력한 무역 제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주고 나가는 게 미국 기업이 주고 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컴퓨터 칩에 대해서 딴지를 많이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이까지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 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전 세계 물동량의 60% 이상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 그 외 다수가 미치겠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거기다가 또 애플도 나오라고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대표 기업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부분, 그 부분을 중국한테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우리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은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자본들이 유럽에서 넘어와서 결국은 미국 정부를 오랜 시간 전에 굴복시켜서 그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은 자본이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자본의 본성에 따라서. 그게 국가에 얽매이져 있지가 않아요. 자본이 국가의 권력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미국이. 뭐 보도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무마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 인물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지금 큰 판을 짜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평화 협정 같은 평화 정상회담 같은 거, 지금 뭐 G7이나 뭐 나토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거 구상에 중국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 예. 그러면서 몽골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을 땡기려다 보니까 중국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야 돼요. 왜냐면 미국도 필요하고,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경쟁을 좀 완화시키고 무역 전쟁이죠. 예. 그리고 기후 협약 같은 데서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건설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안아주는 거, 그리고 미국 내부의 불만을 좀 삭혀주는 거, 그리고 중국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아직은 1등은 미국이니까 좀 글로벌 스케일로 뭘 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세부 내용을 봐서는 결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죠. 어떨 때는 10년, 20년이 중장기적이고 누구한테는 2, 3년이 중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뀐다. 강공에서 지금은 햇볕 정책으로 간다. 왜? 중국보다 국력이 약한 러시아도 무력으로 모든 힘을 쏟아봤지만 안 되잖아요. 가스관까지 끊었지만, 모든 무역 제재 다 가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전술 먹히겠습니까?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망하고 미국이 먼저 망해요. 그래서 그 길은 지금 선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햇볕 정책으로 가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 번 쓰는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게 갈수록 더 이 슬라이드를 더 활용을 하게 돼요. 제가 몇 번 썼다가 아유 이 그림이 아닌 모양이다 이러면 제가 쓸 일이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로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 우크라이나 종전 한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부터 9월 4일 사이 방문인데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뭔가가 정치적 결정은 이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의 내년에 대통령 재선, 그리고 대만 선거를 절대 잃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번 가을에 미국의 중간선거,
거기 뭐 상원의원을 뽑든지 또 하원의원을 뽑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내년이지만 똑같이 11월 달이에요. 같은 날 미국은 매년 같은 날 선거를 해요. 거기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딱 맞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래서 무역정쟁을 순화시켜서 유리한 국민으로 들어서고, 왜냐 긴장이 고도되면 한쪽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지금 주먹질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코피 터지고 그냥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 정도 급은 돼요. 러시아는 망가뜨릴 수 있지만 중국은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강공에서 햇볕 정책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환경 문제 같은 게 언급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핵심 기술을 다 확보했어요.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갈 거예요. 맞죠? 미국은 전기차 핵심 기술인 배터리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량 생산화되고 일반화돼서 얼마나 그걸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만들느냐, 그 게임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나 중국이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에너지 부분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다. 자, 동의는 하는 거예요. 중국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클린 에너지. 중국도 심하니까, 극심하니까 그 대륙에 봄마다 황사가 날아오고 석탄을 떼가지고 공기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가는 건데 미국은 한 발 여기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수소 에너지를 급하게 활성화시키려면 수소 에너지의 값이 싸져야 돼요. 수소의 값이.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동방에 있는 사할린이나 이 지역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가스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지열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게 가장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예. 뭐냐, 천연가스를 수증기를 통과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수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탄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연해주나 사할린은 엄청난 지열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면서 수소를 엄청나게 싸게 생산할 수 있어요. 즉 미국이 수소에너지를 선택해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밀어붙이려면은, 코너로 몰려면은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러시아 동방의 물류가 전 세계 물류랑 섞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핵심이 되는 게 어디냐? 한반도가 교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국을 포위하려면은 유럽에서 오는 물류가 중간 거점으로서 몽골이 선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몽골은 말씀드렸지만 내몽골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중국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이런 그림이다. 그 와중에 그런 맥락 속에서 교황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게 여태까지 제 의견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로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발생한 미군 병사의 파문점을 통한 월북,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를 통해서 북미 간의 고위급 만남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묘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이것은 2021년 9월 14일 날, 이때가 문재인 바이든 때인데 5월에 문재인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과 회담을 해요. 그 후속이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말에 첫 번째 북미 종전선언이 엄청나게 무르익었었죠. 그때. 그걸 앞두고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한 미팅이에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9월 14일 날, 제가 시기도 지금이 비슷하죠. 매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우리 인류 역사상 드라마틱한 시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소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 복이 있는 세대예요. 한미일 대북 대표회의를 했어요. 도쿄에서. 미국은 성킴 대북 특별대표, 지금도 관련된 일을 하죠. 이게 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밑에 KBS 뉴스에서 뽑아놨네요. 비핵화 진전 상관없이 북한 인도적 지원. 이게 그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나왔죠. 예.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고 부대끼는 와중에 결국은 항복선언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1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옛날 정해졌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것은 뭐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 안 할게. 대신 너희가 확인을 해줘. 옛날에는 북한 너희가 핵무기 없는 거 확인해줘. 그럼 우리가 지원해줄게. 거기서 확 바뀐 거죠. 자, 이때마다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선언을 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판박이처럼 2021년부터 2022년 대통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2023년인 지금 또 이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때 중국이 무슨 감을 잡았는지 왕이가 우리 대통령을 방문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날 뭘 합니까? 세계 SLBM을 발사하는 실험을 해요.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 다룬 바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중심을 잡으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포착이 돼요. 특히 21년에. 예. 미국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호흡이 맞는다면, 즉 한반도의 통일을 너희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리고 경제 투자를 해서 우리를 달러 경제권에 묶어 놓을 수 있다면, 그게 너희들 필요한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핵 위협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중국을 위한 벽이 돼줄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이 해상 운송로, 그리고 한반도를 통한 운송로, 대륙을 통한, 이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눈치 빠른 영국 같은 경우는 딱 저는 서신을 보내죠. 영국과 북한은 수교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국경일을 축하하듯 저도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축전을 보내요. 항상 보냈어요. 서로 수교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데 이때는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이런 내용이. 예. 자, 이것이 북한과 미국이 뭔가를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거. 지금 일단은 있어 보여요.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대통령이 바뀌었죠. 입장이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미국한테는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큰 부분의 결정이 나면 여기가 무리가 있든 무리가 없든지 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상당한 질곡이 있을 수 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다. 희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우리가 해줬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